신뢰가 한번 깨지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그 어떤 관계든 오래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라면 더욱더 그러하겠죠. 제가 그랬습니다. 신뢰가 없기에 결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제가 파혼을 왜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기막힌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때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저를 속인 남자친구가 예비 시댁 때문에 몇 년 전 파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고 살고 있네요. 제가 처음 남자친구를 만난 건 버스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출근 시간에 꽉 찬 버스를 타고 이제 막 내리려는데 너무 급하게 내리다 보니 가방을 두고 내렸지 뭐예요? 저는 급한 대로 버스 회사에 전화를 했고 누군가 제 가방을 가져가면 찾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한숨만 쉬며 일단 회사로 출근했는데 일하던 중 로비에서 연락이 와 내려가 보니 글쎄 제 가방을 어떤 남자가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안녕하세요. 혹시 이 가방 주인 되세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방을... 제가 내리려고 뒷문 쪽에 서 있었는데 가방을 두고 내리시는 걸 봤어요. 창밖으로 보니 한참을 버스를 쳐다보시는 게 보이길래 제가 가방을 챙겨서 내렸죠. 어떻게든 찾아드리고는 싶은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 사원카드가 있었고 다행히 저희 회사 옆 빌딩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어서 버스 회사에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인 찾았으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 중요한 물건도 찾아주셨는데 제가 밥이라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명함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네. 여기요. 네. 이건 제 명함이에요. 괜찮으신 날짜나 시간대 연락 주시면 제가 꼭 밥 사겠습니다. 이게 저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가방 때문에 인연이 시작된 거죠. 이후로 저희는 출근길 버스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내리고 두 정거장 뒤에 남자친구가 내려서 같은 버스를 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저희는 점심때 따로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퇴근 후 만나서 술도 한잔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자기,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 엄마가 겸옷이 너무 궁금해서 집에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거든. 당연히 되지. 그럼 퇴근하고 같이 가는 거야. 오늘은 내가 차 가지고 왔으니까 퇴근하고 자기 회사 앞으로 갈게. 그래, 그럼 이따 7시 반 정도에 내려갈게.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이 좀 여유가 있었던 터라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며 살았는데 아빠가 떠나시고 나서는 엄마가 유독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더 신경 쓰며 저를 키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와 저는 아주 친한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이번에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더니 집으로 꼭 데려오라고 하셔서 퇴근길에 같이 집에 가기로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배경호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인상이 너무 좋아요. 우리 수영이랑 나이가 같다고 하던데 맞아요? 네, 동갑이에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수영이랑은 잘 만나고 있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왜 이렇게 긴장했어? 편하게 있어도 돼. 맞아요, 편하게 있어요. 그런데 듣기로는 형이 사고를 당했다고 우리 수영이가 그러던데.
네, 맞아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래서 제가 집안에 장남 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형 빈자리는 못 채우겠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부모님께서 상심이 크셨겠어요. 우리 남편도 수영이가 어릴 때 떠나서 내가 참 애쓰면 살았는데 부족했을 거예요. 난 아닌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 엄마가 고생이 많았지 뭐. 제가 수영이랑 결혼하면 정말 잘하겠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수영이랑 잘 살기만 하면 돼요. 난 정말 그거면 돼요. 저희 엄마는 첫 만남부터 남자친구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인상도 정말 좋은 편이었거든요. 거기다 저를 아끼는 모습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처럼 느낌이 확 온 적도 없다고 하시면서 결혼 준비 잘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인사를 마쳤는데 남자친구는 통 말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자기 집에도 인사를 하러 가자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어서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난 자기네 집에 언제 인사하러 갈까? 어? 그게 내가 기회 봐서 날짜 잡아볼게.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건 아닌데 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시고 병원 다니셔서. 어디가 안 좋으신 거야? 아니, 심각한 건 아니고 관절이 좀 안 좋으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래서 좀 좋아지시면 그때 인사하는 게 낫겠다 싶네. 그렇구나. 그럼 괜찮아지시면 알려줘. 남자친구의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제가 인사하러 가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도 없고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소처럼 데이트도 하고 지냈고요. 가끔씩 엄마도 함께 외식하거나 영화도 보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드디어 남자친구네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님은 몸이 좋지 않으시다 하셨고 특히 무릎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음식이나 차를 내오는 일은 직접 해야겠다 생각하고 갔습니다. 엄마가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셔서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갔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표정이 그리 좋지 않으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니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얘기를 나눠볼수록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선물로 사온 게 좀 작다고 느끼셨던 거죠. 우리 경우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회사도 바로 옆이라고 하던데 좋은 회사 다니네요? 그럼 연봉은 얼마나 되나? 엄마, 처음 보는 자리인데 무슨 그런 걸 물어요. 어차피 알게 될 텐데 그럼 언제 묻니? 우리 아들은 알다시피 대기업이라 월급을 좀 많이 받아요.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경호 씨랑 비슷합니다. 그래요? 근데 과일 바구니만 덜렁 들고 왔어요? 보통 양손 무겁게 오지 않나요? 암튼 그럼 결혼하면 예단은 좀 차려올 수 있나? 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부모님 얘기나 혹은 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제 연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집안은 잘 사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싶어 하셨고요. 그러한 질문들이 상당히 불편했으나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첫인사를 드리는 자리라서요. 그렇게 불편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친의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이가 손을 잡고 들어오더라고요. 누군가 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아주버님의 아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10살이고 돌볼 사람이 없어 시모가 키우고 있다고 하면서요. 남자친구의 형은 미혼부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형이 사고로 몇 년 전에 죽고
아이는 남친의 엄마가 돌보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경우 만나는 사람인가? 네, 안녕하세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애랑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느라 어서 얘기 나눠요. 아빠도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아버님. 으, 그럴까, 그럼? 뭘 앉아요? 애랑 방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오세요,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아빠. 예, 넌 이름이 뭐야? 잘생겼다. 이리 와 앉아봐. 배민수요. 그래, 인사했으면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여보, 얼른 민수 데리고 들어가요. 나 참, 아들 만나는 사람인데 얘기도 못하게 하나? 에휴. 제가 막 인사를 하려는데 남친의 어머님은 뭐가 그리 급한지 방으로 빨리 들어가게 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도 가만히 앉아 계시던 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아이와 아버님을 끌고 방으로 밀어넣듯 하시더군요. 좀 의아하긴 했으나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엄마 대신 사과를 하면서 이해해달라고만 했는데 사실 기분이 좀 안 좋긴 했습니다. 그래도 첫인사 자리인데 질문의 내용도 그렇고 저에 대한 궁금함보다는 저의 조건을 보려고 하시는 게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거기다 남자친구의 아버님과는 얘기도 나눠보지 못했고요. 결혼한 친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시댁 얘기를 할 때 욕하기 바빠서 이해도 되지 않고 나는 결혼해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는데 역시 시댁은 다 똑같은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처음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더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확실히 처음보다 조금은 편해졌고 남자친구의 어머님 역시 전과 달리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비 시어머님은 저에게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어서 와. 피곤하지? 아니 별로. 나 금방 씻고 올 테니까 우리 맥주 한잔 할까? 좋지? 엄마가 꺼내놓을게. 얼른 씻고 와. 저는 엄마와 단 둘만의 시간을 자주 보냅니다. 말하기 힘든 고민도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고 친구 같아서 너무 좋거든요. 이날도 엄마와 맥주 마시며 고민을 좀 얘기했는데요. 그 아주버님 애 말이야. 볼수록 경호 씨랑 똑같이 생겼어. 형제니까 그렇게 닮기도 해. 너도 이모 닮았다고 하잖아. 그런가? 근데 이상하게 똑같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 결혼하면 그 애 돌봐야 하는 건 아니지? 나도 혹시나 싶어서 경호 씨한테 물어봤었어. 그런데 우리 결혼하면 따로 나와서 살 거라 어머님이 척척하시다고 끝까지 애는 직접 키우시겠다고 하셨대. 쉬운 일이 아닌데. 너희 시어머니도 대단하시다. 그치? 근데 왜 애엄마가 애를 두고 갔을까? 그게 참 궁금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줘. 모른다고만 하고. 말하기 좀 그런가 보다. 너무 물어보지 말고. 전부터 궁금했는데 아주버님의 자식이라는 그 아이의 친모에 대해서는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대로 말 못할 이유가 있는 듯 보였지만 저도 더는 물어보지 않기로 했죠.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 뒤로 계속 잘 만났고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수영이가 아주 싹싹하니 저희 집에 와서도 잘 압니다.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 그럼요. 걱정 마세요. 경호나 수영이나 둘 다 제 앞가림 잘하는데 둘만 잘 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주책이야.
여기서는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고 있어요. 상견례 자리인데 어머님은 대놓고 아버님 무안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느꼈지만 아버님은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사시는 듯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그게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사부인,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괜찮긴요. 나설 때 안 나설 때 가려야 하는데 이 사람이 좀 눈치가 없네요. 그런데 애들 집은 어떻게 할지. 신혼집은 우리 수영이가 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그 집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경기도권이고 그 당시 별로 인기가 없던 지역이라 혹시나 하고 넣어봤는데 됐어요. 지금은 주변에 상권도 좋아지고 해서 아마 살기 좋을 거예요. 네, 어머님. 그래서 신혼집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저희 쪽에서 혼수를 해가야 하나요? 엄마, 그건 걱정 마세요. 저랑 수영이랑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경기도권의 아파트가 당첨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전세를 주다가 마침 저희 결혼 시기와 전세 만기가 딱 들어맞아서 리모델링 좀 하고 들어가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집을 꼭 남자가 해와야 하는 법도 없고 되는 사람이 해가면 되는 거니 저희는 서로 능력껏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시댁에서도 별다른 요구는 하지 않으셨고 딱 기본만 하라고 하셔서 예비 시부모님이 쓰실 이불과 식기 그리고 수저 세트 이 정도만 하고 어머님이 항상 여기저기 쑤시다고 하시니 안마 의자도 같이 해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날짜도 잡았고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꾸미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토종꿀을 보내왔다며 예비 시댁에도 갖다 드리라고 해서 퇴근길에 남자친구와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서 와라. 뭘 또 가지고 왔어? 이거 꿀인데 시골에서 보내주신 거래요. 토종꿀이라 진짜 맛있어요. 어디 한번 먹어보자. 예, 그거 넣어둬라. 필요할 때 쓰게.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어디 맛을 봐요 보기는. 어머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집에서 먹어봤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다 드시면 제가 또 가져올게요. 됐다. 물구가 얼마나 자주 먹는다고. 저기 위에 올려둬라. 당신은 이제 며느리들 내 앞에서 언제까지 날 이렇게 구박할 거야? 사람 창피하게 참. 구박이요? 구박? 당신이 여태 한 게 뭐 있어요? 그 많던 재산 주식한다고 다 날려먹고 지금 이 모냐 이 꼴로 사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만해요 좀. 애들 보는데 뭘 그만해요. 창피한 건 아나 보지. 말 나온 김에 수영이 애도 알 건 알아야지. 우리가 젊었을 때 집도 크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른다. 근데 주식에 손대면서 계속 돈 날리고 빚지고 내가 아주 그때만 생각하면은 진짜 옛날 얘기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참. 자기는 내 방에 잠깐 들어가 있어.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의 손에 이끌려 방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한참 다투시는 소리가 들려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책꽂이에서 책들을 꺼내봤습니다. 그러다 두꺼운 앨범이 하나 눈에 들어왔는데 열어보니 남자친구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한참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자친구 어릴 때 사진이 아닌 그 아이였습니다. 돌아가신 아주버님의 아들이요. 너무 닮아서 당연히 남친의 어린 시절이라 생각했는데 뒤로 갈수록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 아이가 함께 안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놀이동산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도 보였죠. 물론 가족이니까 놀러 갈 수도 있는데 한 여자랑 남자친구 그리고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다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남친의 아이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멍하니 앨범을 보고 있는데 그때 방으로 들어온 남자친구가 놀래더니 야, 너는 무슨 애가 말도 안 하고 막 꺼내보고 그래. 대체 어디까지 본 거야? 자기야, 이 사진 뭐야? 나 좀 이상한데. 무슨 사진? 이상하긴 뭐가. 이건 그냥 조카랑 놀러와서 찍은 거야. 넌 이런 사진 없어? 아니, 이 여자 사진 말이야. 이게 언제적인데. 전에 만나던 여자야. 자기 만나기 훨씬 전이라고. 근데 왜 조카랑 셋이 찍은 거야? 아주버님은? 맞다. 이때 형 죽고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조카 데리고 여자친구랑 놀러 간 거지. 남자친구는 딱 봐도 당황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 여친 사진을 정리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애가 어리면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사진만 가지고 사람을 의심할 수도 없고 시모나 시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 들어보니 좀 이상하긴 하다. 저번에 경호가 인사 왔을 때 형은 몇 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네 정말? 그날 내가 본 사진은 그 애가 3살 정도로 보였는데 그땐 아주버님도 계셨다는 거잖아. 왜 경호 씨가 여자친구하고 셋이 사진을 찍은 거지? 그런데 뭐 조카니까 데리고 나가서 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더 물어보지를 못하겠어.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네. 남자친구는 그 앨범 사건 이후로 저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그 사진도 없앴다며 더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리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죠. 마음은 찜찜했으나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문한 안마의자가 곧 시댁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와서 저와 남자친구는 퇴근 후 같이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의 반응도 궁금했고 신경 써서 고른 거라 잘 도착하는지 눈으로 보고 싶더라고요. 거기다 미리 준비해 놓은 예단도 드릴 겸 겸사겸사 가게 되었어요. 도착해 보니 이미 안마의자가 와서 시모가 누워 계셨습니다. 딱 봐도 마음에 들어 하시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냐? 너무 좋다. 아주 시원해. 당신 없을 때 나도 좀 누워봐야겠네. 아주 좋아 보인다. 제 애기 돈 많이 썼겠어? 요즘 다 이 정도는 시댁에 선물하던데요. 돈 많이 쓰긴 뭘. 새로 나온 신형이라고 기능도 많고 좋아 보여서 결정한 건데 마음에 드세요? 그래 좋다. 잘 써마. 안마의자는 안방으로 옮겼고 저는 준비한 예단을 두고는 남자친구와 일찍 나왔습니다. 퇴근하고 간 거라 시간도 늦고 해서 집에 빨리 가려는데 이날 정말 중요한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던 도중 화장실에 급해 어쩔 수 없이 혼자 시댁에 다시 들어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길래 거실 화장실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시모와 시부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 이번에는 예단 요구도 안 하고 사람이 변한 건가? 전에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하더니. 변하긴요. 수영이가 집 해온다고 하니까 내가 많이 참은 거지. 원래는 예단비도 따로 받아야 한다고요. 뭘 알고 말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그렇게 해서 전에 경우랑 만나던 그 여자도 떼놓고는 정신 못 차린 거야? 그게 왜 나 때문이에요? 둘이 사고쳐서 애 만들어 와놓고 아무것도 안 해오니 예단 요구한 건데 나 같은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다고.
그때 애들이 돈이 어딨나? 이 사람 참. 대학생이면 돈 없는 게 당연하지. 그때 그냥 받아주고 하면 민수도 외롭지 않게 크는 건데 애 볼수록 불쌍해 죽겠다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 장난이에요? 서로 기본은 해야 그게 결혼이지. 그리고 무슨 여자가 피임도 안 해서 그 어린 나이에 덜컥 애가 생기냐고요.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애가 좀 한참 부족해 보였다고요. 조용히 해. 민수 듣겠어. 민수 지금 친구네 집에 가서 없어요. 그래? 암튼 수영이는 끝까지 몰라야 하는데 당신 입방정 좀 떨지 마. 내가 뭘요? 당신이나 가만히 있어요. 언제 나가야 하나 눈치만 보고 그때 제가 일부러 소리를 내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니 너 집에 안 갔냐? 아, 저 화장실이 급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자 그럼 정말 가볼게요. 두 분 쉬세요. 저는 그렇게 급하게 나왔고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남자친구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도 엄마에게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먼저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시모 말에 의하면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 아이가 생겼고 결혼을 못하게 되자 그 아이를 키우게 됐다는 건데 총각 행사를 하며 여태 살았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아예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이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결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인데 이번 일은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지. 아니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먼저 만나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은 미루자니? 아무래도 당장 결혼식이 코앞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혹시 우리 엄마가 섭섭하게 한 거 있어? 그런 거 말고 자기가 나한테 정말 할 말 없냐고. 남자친구는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 여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랑 알기 전에 사귀었다던 그 전 여친, 나 관심 없어. 말 그대로 나랑 사귀기 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도 자기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 있었고 내가 궁금한 건 그 애. 혹시 자기 애야? 무슨 말이야? 내 애라니. 분명히 말했잖아. 우리 형 자식이라니까. 내가 안쓰러워서 자주 데리고 놀러 다니고 한 거야. 그래. 정말이야. 그럼 내가 친자검사 요구하면 할 수 있어? 뭐라고? 넌 왜 내 말을 못 믿어? 우리 고작 이런 사이야. 그래. 얼마 전에 시댁 갔다가 화장실 간다고 나 혼자 시댁에 올라갔다 온 거 알지? 그게 왜? 그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 경호 씨가 대학교 때 사고 쳐서 애가 생긴 거라고. 그 애가 바로 민수고. 지가 잘못 들은 거겠지. 혹시 우리 형 이름하고 헷갈린 거 아니야? 내가 바보야. 아주버님 이름 배경식. 당신 이름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 내가 똑똑히 들었어. 경호라고 하시는 거. 그 당시에 당신이 만나던 전 여친이 제대로 예단도 못 해온다고 해서 결혼 안 시킨 거라던데. 사실이야. 남자친구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애가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라고 듣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결혼을 보류하자고 통보했고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물론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주변에 아들 결혼한다고 다 알렸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사실 저나 엄마가 제일 속상한 일인데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줄 생각은 안 하고 시모는 계속해서 예정대로 결혼을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시댁 연락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일만 하며 지내는데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한 명이 급한 일이라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만났는데 글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수영아, 너 결혼 준비는 잘 돼가? 뭐 그냥 그래. 근데 대체 급한 일이라는 게 뭐야? 일단 이 사진 좀 봐봐. 이게 누구야? 아, 경호 씨나. 근데 사진 화질이 왜 이래? 내가 멀리서 당겨서 찍어서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엊그제 내가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는데 같은 술집에 네 남친이 딱 있더라고. 전에 네가 사진 보여줬었잖아. 얼굴이 똑같아서 인사나 할까 했는데 어떤 여자랑 단둘이 있길래 그냥 모른 체 했거든. 느낌이 이상해서 사진 찍어왔는데 너 혹시 아는 여자야? 잠깐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친구 아닌가? 그래? 난 또 결혼 앞두고 네 남친이 바람 피우나 했지 괜히 걱정했네. 아, 다시 보여줘봐. 좀 낯이 익은데 누구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친의 방에서 본 앨범 속 그 여자. 그 여자가 맞았어요. 왜 전 여친을 최근에 다시 만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계속 만나왔던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을 완전히 끝날 작정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결혼 날짜도 곧 다가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시댁에 가서 제대로 말하고 끝내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끌고 가서 시댁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어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그 사진 속 여자가 아파트 입구로 함께 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저와 연락이 뜸한 사이에 다시 전 여친이라도 만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차에서 내려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누르려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시모와 싸우고 있더군요.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안 나가? 제 애 데리러 왔어요. 민수 어디 있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왔어. 여긴 네 애가 어딨어? 어딨어? 여보, 저는 당장 끌어내 얼른. 교호야 데리고 나가. 이가 안 나. 내 데려오라고. 그때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본 남자친구는 매우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모와 시부 역시 아무 말 못하고 저를 보기만 했죠. 수영아, 너 연락도 없이 여기를 어떻게... 일단 나가. 나가자. 내가 다 얘기할게. 다 설명할게. 아니, 이거 나 결혼 취소하려고 온 거야.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결혼을 취소한다니. 결혼은 없던 일을 하겠다 이거냐? 우리 경호랑 안 산다고? 혹시 경호 씨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제는 아니에요. 경호 씨 전 여친분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결혼은 왜 안 해요? 혹시 우리 민수 키우기 싫어서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 민수? 야, 배경호,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네가 잘 키우겠다고 데려갔으면서 어떻게 애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 어? 거기다 결혼할 거면 애도 책임져야지. 애 있는 거 속이고 결혼하려고 한 거였니? 그러니까 민수가 경호 씨 자식이 맞는 거죠? 그럼 그쪽이 애 친엄마고요. 네, 맞아요. 애가 보고 싶어서 연락하면 잘 있다고만 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몰래 찾아와서 운 좋으면 멀리서나마 애 보고 가고 아니면 그냥 돌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서 애 데려가서 하루만이라도 시간 보내고 싶다고 경호 씨한테 연락했더니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정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라는 아이는 남자친구의 애가 정말 맞았고 이미 고인이 된 아주버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었죠.
대학교 때 서로 좋다고 만나서 애가 생겼는데 시모의 반대가 심해 헤어졌고 애는 자기 아들 핏줄이니 데려온 모양인데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총각으로 살게 한 거였습니다. 더 황당한 건 자기 핏줄이면서 남자친구도 시모의 말대로 살아온 거죠. 아이만 불쌍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이 전 여친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시모는 애는 못 준다고 소리를 질러대고 앞집이랑 아래층 2층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일 정도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핑계만 늘어놓는 남자친구에게 뺨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친 엄마가 남의 귀한 자식 얼굴에 손을 댔다며 쌍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어이없어 그저 웃음만 나왔죠. 그런 저를 보고는 못된 년이라며 저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시부가 막아서 저는 끝까지 파혼하겠다고 말하고는 더는 그 안에 있기 싫어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모나 시부의 행동도 웃기고 남자친구는 더 웃겼죠. 자기 자식을 어쩜 그렇게 남보듯 할 수 있는 건지 언제까지 조카로 대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라면 엄마가 반대해도 끝까지 키웠을 겁니다. 절대로 남의 자식으로 크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아서 말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부모 자식과는 철면인데 얼마나 모진 사람이기에 그게 가능한 건지 한마디로 사이코 같았어요. 저는 집에 와서 바로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너무 놀라서 처음에는 아무 말씀 못하셨지만 바로 냉정을 되찾고는 위자료 청구는 물론 예단도 다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속은 걸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서 엄마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예상대로 전화부터 문자까지 정말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연락을 해댔습니다. 속인 건 미안하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계속 그대로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누가 그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파혼을 요구했고 보내준 예단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엄마와 얘기를 해봐야 한다며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회사에 출근해서도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회사로 손님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온 건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다니는 건 어떻게 알고... 그날 집에서 경호 씨 엄마가 그쪽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랑은 비교도 안 된다는 둥, 이 회사 이름까지 대면서 돈도 잘 버는 며느리가 들어올 거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기억했다가 이렇게 찾아왔네요. 그런데 저랑 무슨 볼 일이 있으신 거죠? 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결혼 안 하신다니 다행이네요. 절대로 그 집안이랑 엮이지 말라고 말해주려고 온 거거든요.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해서 제 애라도 데리고 산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막으려고요. 그런 얘기를 왜 그쪽한테 들어야 해요? 저 말고 경호 씨한테 가서 말해요. 인간 같지도 않은 집안이잖아요. 제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처음 경호 씨 만난 건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시시였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할 마음까지 먹었죠. 그런데 제가 그 집안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제 조건을 보고는 반대하셨어요. 저희가 끝까지 헤어지지 않으니까 애만 낳아서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살고 있어서 혼자 애 키울 형편도 안 됐고 경호 씨는 애만 낳으면 엄마가 받아줄 거니 걱정 말라고 했고요. 참다,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경호 씨만 믿고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애를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갔는데 양육비 안 받고 잘 키워줄 테니 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애는 경호 씨 엄마가 데려갔고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어떤 엄마가 애를 두고 오겠어요. 몇 번이나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무슨 힘이 있냐고요. 돈도 없고 부모님도 없지 고아나 마찬가지일 것을 아는 사람 한 명 없어. 그렇게 경호 씨한테 애를 맡기게 된 거예요. 말이야 맡긴 거라지만 한마디로 뺏긴 거죠. 그럼 그동안 경호 씨랑 쭉 연락하고 지낸 거예요. 아니에요. 경호 씨가 엄마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저랑 만난 적은 있었는데 그것도 몇 번뿐이었고 이후 제 연락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애가 보고 싶을 때마다 문자로 사진만 보내달라고 하는 정도였어요. 자꾸 연락하면 오히려 애를 더 안 보여줄 것 같아서 몰래 찾아와 멀리서 보는 정도뿐이었고요. 혹시나 이사라도 가면 제가 멀리서 보는 것도 못하게 되니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쪽도 참 답답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애엄마면서 어떻게든 혼자 키웠어야죠. 경호 씨가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애 잘 키우고 있고 기회 되면 엄마라고 소개해주고 만나게도 해줄 테니 기다려달라고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정말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하면서 이제 좀 형편이 폈는데 알고 보니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크고 있고 기가 막혀 데려간다고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찼습니다. 애를 데려가려면 그동안 애한테 들어간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데 와,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 이 전 여친은 저까지 그 집안으로 인생 망칠까 미리 말해주러 온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제가 결혼을 강행하면 자기 자식을 끝까지 못 보게 될 것 같아 저를 찾아온 거죠. 저는 더욱 확실하게 알았으니 남자친구와 그 집안에 다시 한번 파혼 통보는 물론 예물과 예단을 돌려달라고 했고 위자료 청구까지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거 돌려받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어떻게 애엄마라는 사람한테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남친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전화할 땐 그렇게 안 받더니 왜 연락했니? 경호 씨가 예물 안 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린 예단도 다 보내주세요. 안마의자까지요. 네가 알아서 보내놓고는 왜 다시 달라고 하는 거냐? 이런 법은 없다. 그리고 파혼은 네 입에서 나온 거지 우리가 하자고 한 게 아니다. 그래놓고 준 걸 다시 빼서 어른 가지고 노는 거야 뭐야. 결혼 깬 사람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우리가 소송 걸어도 모자라. 누가 먼저 파혼을 하자고 했든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있다면 돌려주는 게 맞아요. 시끄럽다. 네가 결혼 파토내서 우리도 지금 망신당하고 있다고? 위자료를 요구하려면 우리가 해야지 왜 네가 돈을 달라고 하니?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없어 참. 어쩜 하나같이 골라오는 여자라고 다 저 모양들인지. 그렇게 막말을 내뱉은 남친 엄마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걸어도 안 받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방법이 없는지 물어봤는데 다행히도 제 말이 맞다고 하더군요. 파혼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배상 및 위자료는 물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쓴 비용 일차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남친에게 보냈는데 그러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해준 반지와 목걸이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더럽고 치사해서 보내주려고 했으나 책임이 있는 쪽에서는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고 파혼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명백한 귀책 사유가 필요했는데 이건 그 전 여친이라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또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에 대한 청구도 하기 위해서 예식장의 예약 사실과
상견례했던 장소 등을 제대로 문서화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제가 그 전 여친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기에 그 모든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확실하게 한 방에 끝내고 싶었기에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며 소송 준비에 힘썼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시하여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인한 위자료는 물론 예식장 예약금과 취소 위약금, 여기에 제가 보냈던 예단과 예물까지 전부 돌려주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났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그냥 결혼 취소로만 끝냈다면 저는 내내 후회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후 친구들과 회사 사람들에게 결혼이 취소되었다고 말했는데 결혼 잘못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오히려 잘했다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무엇보다 제 옆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엄마에게 제일 미안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엄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해. 이게 왜 미안할 일이야. 너무 잘했다. 아빠가 도우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까지 했어 봐. 생각하기도 싫다. 맞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만난 내가 너무 싫고 자책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된 일이야. 결혼 전에 알게 됐으니까. 그래,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무슨 수로 당하겠어? 저는 그렇게 그 집안과 다시는 엮이지 않도록 연락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지냈죠. 그런데 얼마 뒤 출근길에 결혼할 뻔했던 그 자식을 또 마주쳤습니다. 저는 못 본 척 지나가려 했는데 저를 쫓아오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영아, 얘기 좀 하자. 자꾸 따라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따위 안 꺼져. 야, 너 이럴 거야? 우리 그래도 서로 좋아했잖아.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게 말이 돼. 내가 너무 쉽게 끝내준 것 같은데 더 힘들게 해줄까? 그게 네가 바라는 거니? 이게 다 그 애 때문이잖아. 그렇지? 내가 애 엄마 대에 보낼게. 그럼 돼? 그럼 되는 거야. 또 제정신이야. 내가 무슨 물건이니? 줬다 뺐다 하게. 우리 이제 다 끝났잖아. 제발 그만하자. 난 아니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네가 바라는 게 뭔지 말해줘. 뭐? 우리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소송 걸었던 거 그거 괜찮아. 나 기분 나쁜 거 없어. 내가 없었던 일로 생각할게. 그러니 네가 마음만 돌리면 돼. 너한테 위자료 좋아해서 지금 엄마가 난리야. 그냥 다시 결혼하라고 그런단 말이야.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미쳤어. 그게 지금 할 소리니? 그 애가 불쌍하다. 너 같은 게 무슨 아빠냐? 같이 살면서 아빠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앞으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 진짜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금지 신청이라도 할 거니까. 그렇게 회사로 들어가려는데 제 팔을 잡고 놔주질 않아서 저는 가방으로 전 남친의 머리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회사 경비 아저씨가 나오셔서 도와주셨네요. 솔직히 발로 뻥 차버리고 싶었으나 인생이 불쌍해서 참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식에 대해 책임감도 없고 그런 사람을 뭘 믿고 결혼을 하나요? 막말로 저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상황에 따라 애를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끔찍하네요. 참, 그 전 여친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 그게 너무 신경에 쓰여서 변호사인 제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같은 여자로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듣기로는 전 남친의 엄마는 아이를 절대 못 준다고 하고 있고 애 아빠라는 사람은 데려가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재판 준비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전 남친은 진짜 끝까지 쓰레기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니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 잘 지내고 있고 연애보다는 일을 하며 제 인생을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흔히 액땜이라고 하죠. 지금의 불행이 어쩌면 더 큰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도 꼿꼿하게 잘 극복하시고 좋은 날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